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 누구보다 경계하고 있던, 실제로 여러 번 보이스피싱 전화를 거절했던 김할아버지가 결국 3천만 원의 노후 자금을 모두 잃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절대 안 당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피해 사례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가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김할아버지는 40년간 성실하게 일한 후 은퇴해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80만 원과 평생 모아둔 저축 3천만 원으로 검소하게 생활하고 계셨죠.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늘 조심스럽게 돈을 쓰셨지만 그래도 노후는 안정적이다라며 마음의 여유는 있으셨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김할아버지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남다른 경계심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6개월 전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씨가 보이스피싱으로 2천만 원을 잃는 걸 직접 목격하셨거든요. 박 씨가 그렇게 당하고 나서 나는 정말 조심했어요. 인터넷에서 보이스피싱 수법들을 다 찾아보고 신문 기사도 오려서 벽에 붙여놨어요. 절대 전화로 돈 이야기하지 말기, 가족한테 먼저 확인하기,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하기, 이런 것들 말이에요. 실제로 김할아버지는 지난 6개월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추정되는 전화를 4번이나 받으셨습니다.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첫 번째 전화는 3개월 전이었습니다. 은행입니다. 대출 상품 안내드리려고 하자마자 필요 없어요. 끊겠습니다. 하고 바로 끊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2개월 전이었어요. 검찰청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계좌가 하자, 야. 너희들 수법 다 알아. 검찰청이 이런 전화 안 해. 하고 화를 내며 끊으셨죠. 세 번째는 1개월 전. 금융감독원입니다. 계좌 점검을 위해. 또 너희들이구나. 신고할 거야.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3주 전이었어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입니다. 사이버수사대가 개인한테 전화한다고. 나 바보 아니야. 하고 끊으셨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도 전문가야. 보이스피싱 전화는 금방 알아챌 수 있어. 주변 이웃들에게도 요즘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당부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날 그 운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후 2시 30분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TV를 보고 계시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번호를 보니 02로 시작하는 서울 시내 번호였습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은 070이나 이상한 번호로 오는데 이번엔 달랐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리은행 VIP 고객센터 김지영 과장입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들리는 여성의 목소리였는데 매우 차분하고 친근했습니다. 기계적이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고객님께 정말 죄송한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김할아버지는 잠깐 망설이셨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끊으셨을 텐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뭔 일인데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은행 직원 중 한 명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도 받고 있고요. 그 직원이 담당했던 고객분들께 개별 연락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뭐라고? 정보 유출? 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계좌 정보가 외부로 나갔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지금 전 고객님께 확인차 연락드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여성은 김할아버지에게 돈을 옮기라거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인차 연락드린다고 했죠. 그럼 내 정보가 새 나간 거야?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님, 혹시 최근에 이상한 전화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대출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김할아버지는 순간 긴장이 풀렸어요. 아, 그런 전화들. 그럼 그게 내 정보가 새서 온 거였구나. 맞아. 몇 번 받았어. 그런데 나는 다 거절했어.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정말 잘하셨네요. 고객님처럼 현명하게 대처하신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고객님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정부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해요. 고객님 정보를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김할아버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고객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복잡하니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고객님 본인 확인부터 할게요. 그리고 나서 김지영이라고 소개한 여성은 김할아버지의 개인정보를 술술 말했어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심지어 계좌번호 뒷자리까지요. 김 고객님 맞으시죠? 생년월일은 1950년 X월 X일이고 주소는 구동, 우리은행 계좌 끝번호가 1234번이시고요. 김할아버지는 완전히 놀라셨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 저희가 은행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런 정보들이 범죄자들에게도 넘어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김할아버지는 완전히 믿기 시작하셨어요.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진짜 은행 직원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럼 정말 내 정보가 새나간 거네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 보호 차원에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조치요? 첫 번째로는 고객님 계좌의 보안 등급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즉시 계좌가 동결되도록요. 두 번째로는 고객님께 새로운 보안 계좌를 발급해드리는 거고요. 보안 계좌가 뭐예요? 범죄자들이 고객님 기존 계좌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서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예요. 이 계좌는 오직 고객님과 저희만 알 수 있는 특수 계좌예요. 여기서 김할아버지가 조금 의심스러우셨어요. 잠깐만요. 그런 일은 은행에 직접 가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김지영은 준비된 답변이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에요. 고객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고객님이 은행에 오시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 누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전화로 처리하도록 특별 지침을 내렸어요. 고객 보호가 우선이니까요. 김할아버지는 잠깐 생각하셨어요. 뭔가 이상하긴 한데 그럴듯하기도 하고 게다가 상대방이 자신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진짜 은행 직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 고객님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고객님께 보안 계좌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고객님이 직접 우리은행 ATM에 가셔서 그 계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물론이에요. 그리고 고객님이 확인하신 후에 안전하다고 판단되시면 그때 기존 계좌의 돈을 새 보안 계좌로 옮기시면 돼요. 강요하지 않을게요. 고객님이 직접 판단하세요. 이 부분이 정말 교묘했어요. 김할아버지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든 거죠. 강요받는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김할아버지는 김지영의 말대로 가까운 ATM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계좌번호를 입력해봤더니 정말 존재했어요. 예금주 이름도 우리은행 고객보안센터로 나왔어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확인해 보셨어요? 네, 정말 있네요. 계좌가. 그럼 이제 안심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돈을 옮겨야 하는 건가요? 고객님, 선택은 고객님의 몫이에요. 다만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고객님의 기존 계좌 정보는 이미 범죄자들이 알고 있어요. 언제 이상한 거래가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옮겨야 해요? 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빠를수록 안전하죠. 만약 오늘 하시려면 지금 하시면 되고 내일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너무 늦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김할아버지는 고민이 되셨어요. 한편으로는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자신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고 계좌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믿을 만했어요. 그런데 가족들한테 상의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여기서 김지영의 표정이 약간 바뀌었을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물론이에요. 가족분들과 상의하세요. 다만 한 가지만 주의해주세요. 뭐요? 고객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이런 내용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혹시 도청당할 수 있거든요.
만약 상의하시려면 직접 만나서 하세요. 교묘했어요. 김할아버지로 하여금 가족들과 연락하기 어렵게 만든 거죠. 김할아버지의 아들은 부산에 살고 있었거든요. 직접 만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객님이 판단하세요. 다만 저는 전문가로서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이미 여러 번 보이스피싱을 거절하신 걸 보면 판단력이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으시죠? 김지영은 교묘하게 김할아버지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당신은 현명한 사람이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진짜 은행 직원이 맞아요? 네. 의심하시는 건 당연해요.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요?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에 5020에 전화하셔서 김지영 과장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김할아버지는 정말로 우리은행에 전화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김지영이라는 과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었어요. 범죄자들이 실제 은행 직원의 이름을 미리 알아둔 거죠. 김할아버지가 확인 전화를 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둔 거예요. 정말 김지영 과장님이 계시네요. 네. 그럼 이제 믿으시겠어요? 김할아버지는 완전히 믿게 되었어요. 개인정보도 정확히 알고, 계좌도 실제로 존재하고, 은행에 확인해보니 정말 그 이름의 직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고객님께서 ATM에 가셔서 기존 계좌의 돈을 제가 알려드린 보안 계좌로 이체하시면 돼요. 그럼 고객님의 돈이 안전해져요. 전부 다 옮겨야 해요? 네. 범죄자들이 고객님의 계좌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남겨두시면 위험해요. 김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망설이셨어요. 그런데 정말 안전한 거죠? 고객님, 제가 우리은행 직원이에요. 고객님을 속일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고객님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개별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김할아버지는 ATM에 가셨어요. 그리고 평생 모아온 3천만 원을 그 보안 계좌로 모두 이체하셨어요. 이체가 끝나자 김지영이 다시 전화했어요. 고객님, 이체 완료됐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고객님의 돈이 완전히 안전해졌어요. 그런데 언제 다시 내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보안상 3일 정도 지난 후에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입금해 드릴 거예요. 고객님께는 따로 연락드릴게요. 3일 후에요? 네. 그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 해요. 보안 절차거든요. 김할아버지는 안심하셨어요. 3일만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4일, 5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김할아버지는 불안해서 김지영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라는 안내 멘트만 나왔어요. 그제서야 김할아버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급하게 우리은행에 직접 가셨어요. 김지영 과장님 있나요? 김지영 과장님은 현재 출장 중이십니다. 그럼 제가 며칠 전에 보안 계좌로 돈을 옮긴 건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은행 직원이 확인해 봤더니 그런 보안 계좌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김할아버지가 이체한 계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개인 계좌였어요. 고객님, 혹시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김할아버지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그럼 내 돈이 이미 인출된 것 같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해요. 김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어요. 평생 모아온 3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인출된 후였어요. 범죄자들은 김할아버지가 송금하자마자 바로 돈을 빼간 거죠. 할아버지, 왜 우리한테 먼저 얘기 안 하셨어요? 부산에서 올라온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원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나도 조심했는데 이번엔 정말 달랐어. 진짜 은행 직원 같았어. 김할아버지는 자책하셨어요. 몇 번이나 보이스피싱을 거절했는데 결국 당하고 말았거든요. 아버지, 그래도 다행인 게 건강하시잖아요. 무슨 다행이야. 내 평생 모은 돈인데. 김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셨어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평생 모아온 돈이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경찰 조사 결과 범죄자들이 사용한 수법은 정말 정교했어요. 첫째, 그들은 실제로 은행 내부 정보를 일부 확보하고 있었어요. 김할아버지의 개인정보도 실제로
어딘가에서 유출된 거였어요. 둘째, 김지영이라는 이름은 실제 우리은행 직원의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가짜였죠. 실제 김지영 과장은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었어요. 셋째, 보이스피싱 조직이 실제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두고 예금주 이름을 우리은행, 고객보안센터 같은 식으로 만들어둔 거예요. 김할아버지가 ATM에서 확인했을 때 실제로 존재했던 이유죠. 넷째, 그들은 김할아버지가 이미 몇 번의 보이스피싱을 거절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거죠. 이번 사건은 정말 교묘했습니다. 기존의 보이스피싱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경찰관의 말이었어요. 피해자분께서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행동하셨어요. 평상시 같으면 절대 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범죄자들은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더라고요. 김할아버지는 지금 금융교육을 받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시며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처럼 되지 마세요. 아무리 조심해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이나 은행에 직접 확인하세요.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보이스피싱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은행입니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실제 은행 직원 이름을 사용하고, 심지어 실제 계좌까지 만들어두는 수준까지 발전했어요. 둘째, 나는 절대 안 당한다는 자신감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김할아버지처럼 몇 번 거절한 경험이 있으면 오히려 방심하게 될 수 있거든요. 셋째, 아무리 그럴듯해도 전화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진짜 은행이라면 절대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아요. 넷째,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리 상대방이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해도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고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해요. 다섯째, 개인정보를 정확히 안다고 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개인정보가 여러 경로로 유출될 수 있어요. 여섯째, 상대방이 제시하는 확인 방법도 의심해봐야 해요. 김할아버지처럼 ATM에서 계좌를 확인해보라고 하는 것도 다 계획된 수법일 수 있거든요. 김할아버지는 지금도 후회하고 계세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당한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분들이 나처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 범죄자들은 정말 교묘해요. 우리 같은 노인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 김할아버지가 당한 수법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정말 치밀합니다. 범죄자들은 먼저 김할아버지가 이전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여러 번 거절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파악했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각도로 접근했어요.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해드리겠다는 명분으로 접근한 거예요. 게다가 급하게 재촉하지도 않았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고객님이 직접 확인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여유를 보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점이 있어요. 범죄자들이 사용한 심리 조작 기법들 말이에요. 첫째는 권위 효과예요. 은행이라는 권위 있는 기관의 이름을 사용해서 신뢰를 얻은 거죠. 둘째는 개인화 효과예요. 김할아버지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제시해서 이 사람들은 나를 정확히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셋째는 선택의 착각이에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들어서 김할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거죠. 넷째는 시간 압박과 여유의 조합이에요. 급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빨리 하는 게 안전하다는 식으로 은근히 압박을 가한 거예요. 다섯째는 사회적 증명이에요. 다른 고객분들도 다들 이렇게 하고 계세요 라는 식으로 남들도 한다는 느낌을 준 거죠. 여섯째는 희소성이에요. 이런 특별한 보안 서비스는 VIP 고객에게만 제공된다는 식으로 특별함을 강조한 거예요. 일곱째는 일관성의 법칙이에요. 김할아버지가 한번 믿기 시작하자 그 믿음과 일관되게 행동하도록 유도한 거죠. 이런 심리학적 기법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스러운 김할아버지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수법들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범죄자들도 학습하고 발전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AI 기술까지 활용해서 실제 은행 직원의 목소리를 흉내내거나 실시간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 전화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끊기.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무리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도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하면 일단 끊으세요. 두 번째 원칙, 혼자 판단하지 말기. 가족이나 친구 또는 실제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비밀로 해달라고 해도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원칙, 시간을 두고 생각하기. 범죄자들은 빠른 결정을 유도해요. 오늘 안에, 지금 당장 같은 말이 나오면 더욱 의심하세요. 네 번째 원칙, 공식 채널로 확인하기. 상대방이 제시하는 확인 방법 말고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원칙,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인정하기. 상대방이 내 개인정보를 안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개인정보는 여러 경로로 유출될 수 있거든요. 김할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정말 조심했어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신문 기사도 읽어보고, 실제로 여러 번 거절도 했어요. 그런데도 당했어요. 이 범죄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치밀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는 절대 안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정말 누구나요. 대신 의심이 들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가족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은행 일이라면 하루 이틀 늦어져도 상관없어요. 급한 건 대부분 가짜예요. 김할아버지의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심리적 후유증입니다. 김할아버지는 돈을 잃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는 자존감 하락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싶어서 정말 자책했어요. 평생 살면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줄 몰랐거든요. 이런 자책감 때문에 우울증까지 겪으셨어요. 식욕도 없어지고, 잠도 못 주무시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셨죠. 부끄러워서 이웃들 얼굴도 못 보겠더라고요. 다들 내가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걸 알면 바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상담을 받으시면서 생각이 바뀌셨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범죄자들이 너무 교묘하게 속인 거라고. 오히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부끄러워하냐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자책감과 부끄러움이에요. 하지만 이건 범죄의 피해자가 느껴야 할 감정이 아니에요. 김할아버지는 지금 적극적으로 다른 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계세요. 처음엔 숨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 용기를 냈어요. 실제로 김할아버지의 경험담을 들은 어르신들 중에서 비슷한 전화를 받고도 거절한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서 의심하게 됐어요. 정말 그럴듯했는데 할아버지 말씀이 생각나서 가족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기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김할아버지도 조금씩 위로가 되신다고 해요. 내가 당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요. 다른 분들이라도 보호할 수 있다면요. 김할아버지의 아들도 처음엔 많이 화가 나셨대요. 왜 우리한테 먼저 말하지 않으셨냐고.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버지도 피해자인 거잖아요. 아버지를 더 보호하지 못한 우리 잘못도 있고요. 지금은 가족 모두가 김할아버지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어머니한테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런 전화가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리고 혹시 이상한 전화가 오면 무조건 우리한테 먼저 연락하라고 했어요. 이런 가족들의 지지가 김할아버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피해도 크기 때문에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가 정말 중요해요. 김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분들은 우리 부모님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범죄자들은 정말 치밀해요. 미리미리 부모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이상한 전화가 오면 무조건 자식들한테 먼저 연락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같은 노인들은 자존심 때문에 나는 안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조심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혹시 저처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범죄자들이 너무 교묘하게 속인 거예요. 대신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험을 나누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이스피싱이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정교한 범죄예요. 특히 실버 세대를 노린 보이스피싱은 더욱 치밀해요. 외로움, 불안감, 가족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불안 등 노년층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악용하거든요. 김할아버지처럼 이미 몇 번의 보이스피싱을 거절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일수록 이번엔 다르다는 생각에 방심할 수 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절대적인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도 전화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의심하고 가족이나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피해를 당하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대신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험을 나누고 서로 도우며 이런 범죄에 맞서는 게 중요해요. 김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언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항상 조심하시고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